대한민국의 숨겨진 역사. 그 비하인드 스토리를 포착합니다. 자, 역사 덕후님들 다 모이십시오. 자, 요즘은 또 이 덕후 전성 시대 아니겠습니까? 자신이 좋아하는 분야 그 한 가지만 깊게 파서 정말 이 전문가 수준의 지식을 갖춘 이 덕후분들 점점 늘어나고 계신데요. 전 솔직히 좀 덕후님들 부담스럽습니다. 저 특히 세상 수많은 덕후들 중에서 무서운 분들이 역사 덕후 아니겠습니까? 내가 본 다른 책에는 그렇게 안 적혀 있는데 당신은 왜 그러냐 맞아요. 라고 이게 따지고 들고. 근데 그 역사 덕후보다 더 무서운 분들이 있죠. 네? 뭐가 있을까요? 정치 덕후입니다. 그 기사 댓글로 등장하시는 그런 분들. 그렇죠. 그러니까 제가 큰별쌤 볼 때 가끔 부럽다는 생각도 한 게요. 돌아가신 분들 이야기를 하면은 물론 그 후손들이나 기록을 이게 따지지만은 그분들은 뭐라고 말씀을 못 하지 않습니까? 자, 어쨌건 우리 역사 덕후님들 다 모여주시기 바랍니다. 자, 역사 덕후 필수 코스 대한민국 정치와 선거사. 자, 오늘 첫 회의를 한번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포스터 한 장이 지금 보이고 있습니다. 자, 한번 읽어볼까요? 네. 기권은 국민의 수치, 투표는 애국민의 임무. 네. 좀 뜨겁습니다. 네. 이 남한에서만 치러진 50 총선거는요, 만 21세 이상의 남자, 여자, 그 남녀가 모두 참여한 첫 민주주의 선거로 광복된 지 3년 만에 치러졌기 때문에요. 당시 선거 분위기는요, 와, 어마어마했죠. 자, 1910년에 우리가 나라를 잃었지 않습니까? 경수국주. 1945년에 해방, 광복이 됐잖아요. 그렇죠, 광복. 3년 만에 첫 번째 우리 손으로 우리나라를 만든다. 라는 선거니까 유권자 한 분 한 분이 얼마나 벅찼겠어요. 새로운 나라를 세우는 첫 선거니까. 그러니까요. 그래서 이걸 알 수 있는 통계 수치가 있는데 투표율. 투표율. 그때는 이제 대한민국은 48년 8월 15일에 생기니까 그렇죠. 남한, 북한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했죠. 3천만 동포, 남한 2천만, 1,900만 정도인데 그 중에서 유권자가 780만. 투표자는 748만. 얼마 차이 안 나죠? 투표율이 95.5%입니다. 95.5%. 95.5%는 이거는 역대 최고 투표율. 그렇죠. 자, 그러면 선거 결과는 어떻게 됐을까요? 초대 국회의장은 바로 이승만. 네. 부의장은 신익희가 되었고요. 이러면서 재헌의회, 네. 그러니까 헌법을 만드는 그런 국회가 구성이 된 건데, 실장님은 이 선거를 어떻게 보십니까? 이 선거는 사실 아픔도 있고 갈등도 있고 또 분단의 아픔도 있는 이제 막 복잡한 것들이 섞여 있는 거죠. 근데 이제 긍정적인 면에서 보자면 그런 아픔을 딛고서라도 대한민국을 만들겠다는 의지. 흥미로운 게 우리가 민주주의는 처음 시작하는 거지만은 여러 제도들은 오히려 선진적인 걸 차용을 했어요. 그렇죠. 자, 여성도 투표해야 되고 몇 살 이상이면 다 해야 되고 재산이라든지 이런 데 제한 두지 말아야 되고 딴 나라에 있는 좋은 제도들 우리는 먼저 쓰자. 맞아요. 우리가요, 여기서 생각해 보셔야 될 게 지금 국회의원 선거하고 다릅니다. 그렇죠. 아예 처음부터 만드는 거예요. 자, 우리는 지금 법에 따라 가지고 국회의원을 뽑는 거잖아요. 그렇죠. 말하자면 법이 없어요. 없어. 대한민국이라는 나라도 없고 법도 없는데 일단 국회의원을 뽑아야지 그 국회의원들이 법도 만들고 또 대통령을 어떻게 할지도 정한다라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보십시오. 5월 10일에 국회의원을 뽑지 않습니까? 7월에 대통령을 뽑고요. 8월 15일에 대한민국 정부를 수립하잖아요. 정부 이전에 국회의원이 있었던 거죠. 이 당시 이 내각제는요, 대통령은요, 국회 양원 합동회에서 선출하는 그 최고 지도자인데, 이 국무 전반에 대한 그 권한은 누가 이끄냐면 총리가 이끄는 내각이 갖도록 합니다. 자, 한마디로 이 대통령이 행정권의 수반이긴 한데 내각이 국무 전반에 관한 이 의결권을 가지고 내각은 이 국무총리와 국무위원으로 구성된 그 합의체를 두는 방식. 이거 지금하고 좀 다르죠. 그렇죠. 또 국회는요, 참의원, 민의원의 양원제로 만들어서 대통령을 상징적인 정부 수반으로 하고 실권은 국무총리가 가지는 내각 책임제로 가는 그런 분위기였습니다. 우리가 민주주의를 처음 해보지만은
되게 선진적인 제도들을 채택했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러니까요. 저런 제도들이 되게 앞서 나간 제도였었거든요. 그렇죠. 하지만 그대로 가지는 못했죠. 그렇죠. 예. 그때 이제 이승만이라는 사람이 강력하게 주장을 했는데 거기에 이제 반발하는 세력들도 상당히 많았죠. 이승만 양분이 이제 뭐 미국에서 독립운동, 임시정부 대통령을 지낸 그 위상도 있고 정치적 경쟁자라고 할 수 있는 김구 선생 같은 경우에는 재헌의회에 참여를 안 했단 말인 거죠. 그러니까 이 안에서 크게 뭐라고 말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없고 내가 빠진다라고 하면 이거 큰일인데 라는 식이 돼버린 거죠. 근데 사실 그 당시에 내각제로 가건 대통령제로 가건 사실 리더는 이승만의 가능성이 제일 높았잖아요. 그렇죠. 뭘 하든. 근데 그 이승만이 난 내각제 안 해. 이렇게 나와버리니까 당시 사람들은 그러면 대통령제로 가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런 분위기가 굉장히 팽배했다는 이야기잖아요. 그렇죠. 그 당시에 국회의원이라든지 요즘 말로 치면 오피니언 리더와 일반 대중들의 시각 차이도 조금 있었던 것 같아요. 오피니언 리더와 국회의원들은 내각제가 선진적이고 권력도 분산할 수 있고 우리가 옛날에는 왕이었고 이제는 민주국가니까 나누는 게 중요하다. 근데 또 대중들 입장에서는 신생 국가고 옛날에 우리가 왕이 있다가 왕이 없어졌는데 그래도 누가 제일 높은 사람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그런 인식도 있었고 또 그 당시에 미국의 압도적인 영향력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렇죠. 미국은 대통령제 한 대던데? 맞아. 라는 것도 있었고요. 맞습니다. 조금만 더 부연 설명하면 이승만은요 대통령 임기 동안은 정부가 좀 안정된 상태에 있어야 되는데 아니 국회가 이걸 변경한 권한 이런 거 함부로 갖춰서는 안 된다라고 하면서 내각 책임제에 반대를 합니다. 대통령제가 아니면 자신은 그 어떤 직위도 맡지 않고 민간에 남아서 나 국민운동 하겠다라는 선언까지 합니다. 거의 뭐 배수들 치고 지금 들어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생각해 보면요, 지금 현재 우리가 민주주의 시스템으로 생각해 보면은 어떤 사람이 나 안 시켜주면 나 안 해. 하지 마. 우리가 함께 할 사람 많어라고 했을 텐데 그쵸. 그 당시에 이제 이승만이라는 초대 국회의장, 이승만 박사라는 존재의 영향력은 막대했던 맞습니다. 거죠. 맞습니다. 자, 그래서 이 최종으로 나온 재헌헌법. 자, 재헌헌법은요 4년 임기에 한 번 중임이 가능한 미국식 정부통령제. 네. 뭐 우리 미국 이건 또 익숙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딱 이런 방식인데 자 이렇게 결정되긴 했는데 대통령과 이 부통령 선거를 국회의원들이 투표하도록 하는 이 내각제적 요소를 넣게 됩니다. 이게 지금하고 굉장히 큰 차이점이에요. 거기다가요, 자 우리 미국이 지금 정부 통령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요. 러닝메이트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같이 나오는 거잖아요. 맞아요. 따로였어요. 반장 따로, 부반장 따로 우린 똑같은 뽑은 것도 거였죠. 싫은가 봐요. 네. 자, 1948년 7월 20일 드디어 이 대통령 선거가 열리게 되는데 여기서 좀 재밌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뭐냐면 후보자 등록이 없었어요. 후보자 등록이. 의원들이 지지하는 그 임의의 사람을 적어가지고 투표하는 그런 방식인 거예요. 그러니까 의원들이 적으면 그들이 그냥 후보가 돼버린 거죠. 그렇죠. 누가 나왔냐면 김구 여기 사실 있지도 재원에 않은데. 있지도 않아요. 네. 김구, 안재홍, 또 북한에 연금돼 있는 조만식, 또 미국 국적이라서 피선거권이 없는 서재필 이런 경우도 득표한 경우가 있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요 198명의 재원 의원이 간접 선거로 치른 선거가 마무리가 되었고요. 선거 결과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대통령은 이승만, 부통령은 이시영. 네. 오늘 우리가 처음으로 돌아가서 대통령이 어떻게 뽑히게 되었는지 한번 살펴봤습니다. 어떻습니까? 재밌었죠? 자, 역사 덕후 패스코스, 역사 덕후들 계속 오세요. 정치 덕후도 같이 모이십시오. 대한민국 정치와 선거사는 여기서.